안녕하세요. 김진원입니다. 자, 2019년 제17회 사국사 1급 국가시험 제1교시 사회복지 기초과목에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기출해설 특강 진행하겠습니다. 자, 바로 난도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난이도 분석입니다. 난이도는 기출 논점에서 출제가 된 것과 그리고 신개념 출제, 이게 얼마나 출제가 되었는가, 이것과 관련이 깊은데요. 자, 우선 2018년 제16회 시험에서 보면은 기출 논점에서 출제가 된 게 25문제 중에서요, 22문제가 기출 논점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6080 법칙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60%만 넘기면 되는 시험인데 기출 논점에서 시험에 출제가 된 부분에서 80% 이상이 다시 출제가 됩니다. 제가 자꾸 그걸 말씀드리거든요. 실제 우리 16회 시험에서 이렇게 88%, 즉 22문제가 기출 논점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신개념 출제, 그것은 25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이제 12% 정도가 그렇죠. 자, 근데 기출 논점에서 출제가 되었어도,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깊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문제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22문제 중에서 두 문제가 좀 더 깊게 나온 겁니다. 알았죠? 여기 25문제에서 22문제가 기출론점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그 기출론점에서 출제된 22문제 중에서 두 문제는 좀 더 깊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웠겠죠. 그러면 완전하게 논점에서 일치되어서 문제가 쉽게 풀렸던 문제는 80%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좀 더 깊게 나온 거 요거 틀려도, 신개념 출제 찍어서 틀려도 완전 일치하고 있는 이 80%에서 충분히 60% 이상을 맞을 수가 있었겠죠. 그죠? 즉, 두 문제, 세 문제를 틀려도 20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19년 제17회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제가 심층 분석을 해보니까요. 25문제 중에서 23문제가 기출 논점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만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좀 더 깊게 출제가 된 게 두 문제예요. 그리고 신개념 출제, 이거 신개념이라고 사실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어떻든 그간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그냥 신개념으로 인정해주고 두 문제가 바로 이 신개념 출제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일치하는 부분, 설사 여기를 틀렸다 하더라도, 그리고 좀 더 깊게 나온 거 얘를 틀렸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는 부분 84%에서 충분히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출제 분포 분석인데요. 우리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인간행동 발달 사회복지, 즉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니까 인간행동, 그리고 그 사회환경, 그리고 인간행동 사회환경과 이 사회복지, 이 관계에 대해서 여기서 다루게 되거든요. 그럼 발달의 원리나 뭐 이런 것들도 다루게 되지만 어떻든 이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는 전생의 주기적 발달 단계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인본주의, 즉 정신역동이론부터 인본주의 이론까지는 인간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 즉 성격이론. 그죠? 성격심리학. 여기는 이제 발달 단계, 즉 발달심리학. 여기는 성격심리학 부분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말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이 사회체계 이론이 있죠. 이 사회체계 이론에서는 일반체계 이론, 생태학 이론, 생태체계 이론. 보통 이제 생태학 이론과 생태체계 이론은 그냥 한꺼번에 생태체계 이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떻든 여기서 일반체계 이론과 생태체계 이론을 공부하게 되고요. 이 생태체계 이론의 근거에서 봤을 때 사회체계로서, 그러니까 사회체계로서의 가족과 집단과 조직, 지역사회, 문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에 준해서 목차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자 각각 문제 출제 빈도를 보면은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여기 이제 가로는 한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곳에 한 지문으로 들어가 있기도 했던 것들까지 다 보았는데요. 각 여기 발달 단계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보면 되고요. 뭐 태아기, 영유아기, 학령, 정기 각각 한 문제씩 기본적으로 다 한 문제씩. 그리고 정신역동이론부터 인본주의 이론까지 각 학자들이 있습니다. 프로이트, 에릭슨, 융, 아들러, 그 다음에 스키너, 반두라, 물론 이제 초기행동주의 이론 학자도 있죠. 인지이론의 피아제, 콜버그. 인지치료 이론도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실천 기술론, 인지행동 모델과 중첩되는 부분이고요. 인본주의 이론에서 로저스와 메슬로우. 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출 해설서 그리고 최신 기출문제집 가지고 보면 해설이 굉장히 상세합니다. 제 책의 장점이 바로 해설이 굉장히 상세하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회차별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우선은 진도별로 되어 있는 역대 기출문제집을 풀고 나중에 그게 간파가 되었으면 이제 연습용으로 최신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회차별로 풀어보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요거 이제 인간행동과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제1장에 분류할 수도 있고 성격심리학 그 앞쪽에다가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근데 인간행동은 개인의 성격 특성에 따라 다르게 표출된다. 우선 이제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예요? 바로 인간행동과 성격입니다. 자, 다르게 표출되고요. 성격을 이해하면 성격 특성에 따라 다르게 표출. 성격을 이해하면 행동의 변화 추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 인간 행동의 이해와 개입을 위해서 성격의 이해, 성격 이해 필요하죠. 그죠? 네. 성격 이론은 인간 행동의 수정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근데 자, 인간 행동의 수정 방법. 근데 지금 5번이 틀렸죠. 성격은 심리 역동적 특성이 있죠. 그죠? 여기까지 맞았어요. 일관된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안정성을 유지하는 성격의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 실천에 유용한 이유.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 실천에 유용한 점. 요거죠? 기여한 점. 이거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개인, 적응과 부적응의 판단 기준이 된다. 자, 모든 연령계층의 클라이언트와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것도 이미 나왔던 기출 논점입니다. 자, 생애 주기에 따른 변화와 안정성의 요인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발달 단계에 따라 신체, 심리, 사회적 기능이 분절적으로 이해된다? 아니죠. 연속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죠. 자, 발달 단계별 욕구에 따른 사회복지 제도의 기반을 제공해 줍니다. 자, 이것도 항상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발달의 원리. 이건 뭐 나오는 거죠. 그죠? 발달의 원리. 자, 인간 발달 원리입니다.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 모두 받죠? 발달은 유전 플러스 환경. 둘 다입니다. 발달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일생에 걸친 예측 불가능한 변화이다? 예측 불가능이라고 해서 여기가 틀린 거죠? 네. 발달은 일정한 순서와 일정한 방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순서와 일정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죠. 예측 가능한 변화이죠. 다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예측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진다. 자, 발달의 정도와 속도는 개인 차가 있죠.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멈추는 일 없이 지속되죠.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자, 4번.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긍정적 결과와 주요 관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자, 긍정적 자아 특질 그리고 주요 사회 관계 범위까지 같이 결부되어서 같이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1번 보니까 바로 답이 나와버렸죠? 그죠? 네. 영악이 지금 신뢰감 대 불신감. 자, 여기 신뢰감 대 불신감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긍정적 자아 특질은 뭐죠? 여기가 틀렸죠? 여기 키워드는 요건데 여기 지혜 이게 틀렸죠? 지혜는 어디서 획득하는 거예요? 자아 통합 대 절망. 그죠? 노년기죠. 그래서 답은 쉽게 골라졌어요. 자율성 대 수치심.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의지가 있어서 그렇다. 그죠?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 거, 그것은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 근면하면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 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 성실이죠? 성실. 그래서 마르시아의 자아정체감 분류에서 제가 위기를 경험했느냐, 전념했느냐, 그 전념이라고 하는 것이 성실이 그 역할에 전념했느냐, 성실 같이 결부되어서 알고 계시면 좋다고 했어요. 자, 5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불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 문제가 신개념 출제라고 굳이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론서에 다 정리는 되어 있죠. 요거. 프로이트는 성격의 구조를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분을 했습니다. 원초와 자아, 초자아. 자, 근데 이 원초아로부터 자아가 튕겨나오죠? 자아로부터 초자아가 튕겨나오죠? 그죠? 원초아로부터 자아가 튕겨나오는 거 언제? 학문기 때 배변훈련. 자, 자아로부터 초자아가 튕겨나오는 거 언제? 이거 언제요? 요거는 난근기 때 웨디푸스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원초아와 초자아 간의 갈등 관계에서 자아가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소에
가운데 있는 것처럼 중재하고 있는데 이 자아가 불안하게 되면 자아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디펜스 메커니즘, 즉 방어 기제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불안, 자아의 불안,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물어봤어요. 사실 이제 신개념으로 제가 분류는 했지만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좀 더 깊게 다른 것들을 또 건드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 불안은 공포 상태로부터 위급한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반응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 불안이 결국. 따라서 기억은 옳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불안의 종류는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그 다음에 도덕적 불안이 있는데 현실적 불안이 바로 자아가 지각한 현실 세계. 자, 신경적 불안, 원초와의 충동이 의식이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원초와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 불안, 초자, 그리고 양심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이 도덕의 원칙이 바로 초자죠. 얘가 자, 이게 도덕 원칙이죠. 원초와는 쾌락이죠. 쾌락의 원칙이죠. 자아는 현실 원칙이고, 그죠? 그래서 현실 나오고 있고요. 원초와 신경증, 그 다음에 도덕, 초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답이고요. 자, 설사 이 문제는 틀렸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죠? 앞서 제가 난이도 분석해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자, 방어 기제, 디펜스 메커니즘 이거 항상 나오는 거죠? 자, 반동 형성, 어떤 충동이나 감정을 반대로 표현하는 것 맞습니다.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거. 자, 전치, 본능적 충동의 대상을 원래 대상에 덜 위협적인 대상으로 옮겨서 발산하는 것이다. 이거 뭐였어요? 아버지한테 혼이 난 아이가 마당에 있는 개를 발로 뻥 차는 거. 그게 바로 전치였죠. 자, 전환. 심적 갈등이 감각기관 또는 수의 근계 기관의 증상으로 표출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투사,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충동, 생각, 행동을 무의식으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거. 이 방어 기제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다 시험에 나왔던 그리고 어렵지 않은 방어 기제를 가지고 내줬습니다. 그리고 해리, 어떤 대상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취소, 무효하는 것은 말 그대로 취소죠. 해리가 아니라. 그죠? 이 해리는 성격의 일부분이 마치 독립된 성격인 것처럼 행동하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바로 이 해리에 해당이 되죠. 자, 어떻든 여기 정답을 고르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융이 제시한 성격 특성. 자, 이 문제 조금 좀 더 깊게 나왔다 이렇게 분류했는데요. 제가 자, 융의 Psychological Type Theory, 즉 심리 유형 이론. 융의 심리 유형론에서 이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우선 외향형, 내향형. 그 다음, 그러니까 이게 정신에너지가 외부 세계를 향하고 있는 거 외향형이죠. 그 다음에 감정형,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매우 일관성 있는 현실 수용을 중시하는 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다. 자기가 본 것만. 이 감각형이에요, 이게. 감정형이 아니라. 사고형은 객관적 진실과 원리 원칙에 의해 판단하는 논리적, 분석적인 규범과 기준을 중시하는 거 맞습니다. 이 직관형, 여기서는 미래의 가능성과 육감에 초점을 두어서 변화와 다양성을 중시한다는 건 맞아요. 이게 직관형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성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여기서 이성. 알았죠? 여기 이성을 필요로 한다. 여기는 맞았는데 알았죠?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이 문장이. 직관형에. 근데 여기 이성을 필요로 한다 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 X가 이쪽으로 와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직관형에서 문장이 다 맞았는데 이성만 틀렸다라고 하는 거. 근데요, 이것은, 자, 우리가 합리적 기능과 그 다음에 비합리적 기능이 있어요. 비합리적 기능. 그죠? 비합리적 기능은 뭐예요? 인식 기능에 해당되는 거. 이 정보 수집 기능이에요.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 뭐였죠? 감각과 직관이었죠? 이건 정보 수집 기능이었어요. 인식 기능.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비합리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합리적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결정 기능. 즉 판단 기능이에요. 판단 기능. 여기가. 판단 기능. 판단 기능은 합리적 기능이에요. 판단하는 것은 사고냐, 감정이냐를 가지고 결정을 내린다고 했어요. 판단.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해요. 감각과 직관으로 정보를 수집해요. 그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인식된 정보를 가지고 사고와 감정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죠. 근데 말과 행동끼리 부딪히는 겁니다. 사람이. 왜? 말과 행동으로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게 심리적 기능이죠? 심리적 기능. 이게. 그래서 여기 합리적 기능에서 이성을 필요로 하고요. 이 직관형과 같은 비합리적 기능에서는 이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학제의 주요 이론과 개념 연결. 자, 여기서 결국 학제의 주요 이론, 개념 연결인데요. 자, 이 문제 분석 심리 이론 바로 나와버렸죠. 누구예요? 융이죠. 에릭슨이 아니라. 여기 이제 원형, 집단 무의식 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만 융으로 바꾸면 되죠. 그죠? 융의 분석 심리 이론. 이걸 이제 우리 이론서에 이게 표가 딱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선생님이 이걸 다 외워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표를 억지로 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억지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학자의 이론과 이론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공부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또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시험 앞두고 말 그대로 완전히 그냥 이해고 뭐고 필요 없이 막 무조건 그냥 암기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다급하니까 그런 경우인데 어떻든 이제 융의 분석 심리론이죠. 원형, 집단무의식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융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고 무의식은 다시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뉘죠. 그죠? 원형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물려받은 정신적 소인. 집단무의식은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걸 에릭슨으로 할 거면 이건 심리사회 이론이라고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용어에서는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자아정체감, 그 다음에 점성원칙 이렇게 해야겠죠? 에릭슨의 용어에서. 나머지는 모두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버그의 후인습적 수준의 도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신개념 출제로 굳이 제가 분류를 해 드리면은요. 본래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 하인츠가 약을 훔쳐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사실은 이 콜버그 연구에서요. 그 하인츠 딜레마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하인츠가 약을 훔쳐야 하는지 훔치지 말아야 하는지 훔쳐야 한다면 왜 훔쳐야 하는지 훔치지 말아야 한다면 왜 훔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인츠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도 훔쳐야 하는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때 이 후인습적 수준의 도덕성은 여기에서는 5단계, 6단계가 여기가 있죠? 그죠? 그때 6단계가 여기가 양심이 있었죠? 사회복지는 여기가 있었고, 사회복지, 인권, 도덕성 5단계에 있었고, 양심이 6단계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심에 따라 양심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일반 윤리에게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을 판단하는 것은 전인습적 수준의 2단계 이 쾌락주의, 즉 상대적 쾌락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욕구 충족 수단으로서의 도덕성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다음 이제 여기 대인관계 조화. 이 대인관계 조화, 이거 여자들이 좋아하는 조화, 그죠? 그래서 콜버그가 3단계밖에, 여성들은 이제 3단계까지 보통, 남자들은 4단계까지 간다고 했죠? 이게 바로 이제 3단계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카라의 지향 도덕성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타인 중심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행동하는 거, 욕구 충족, 수단으로서의 도덕성, 바로 2단계에 해당되죠. 자, 도덕적으로 옳고 법적으로 타당하다. 사생결단 법을 지켜라. 그래서 4단계였죠. 인습적 수준의 4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눴잖아요. 전인습적 수준, 인습적 수준, 후인습적 수준 이렇게. 그래서 전인습적 수준이 인습적, 그 다음에 후인습적 각각 2단계씩 나눠지는데 1, 2, 3, 4, 5, 6 이렇게 나눴었죠. 자, 어떻든 여기 이 후인습적 수준의 도덕성을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사실 신개념 출제라고 굳이 분류는 했지만 나왔던 부분을 좀 깊게 물어봤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 반두라가 설명한 자기 효능감의 형성 요인이 아닌 것은 뭐예요? 이 자기 효능감, 반두라의 대표적인 용어이죠. 자, 여기서 바로 답은 그냥 나와버렸죠. 행동조성은 반두라 게 아니죠. 어디예요? 스키너 거죠? 그죠? 이 자기 효능감, 나라면은 할 수 있을 텐데, 즉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죠. 자기 효능감의 형성 요인. 자, 이 자기 효능감이 바로 이제 관찰학습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효능감이 높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효능감이 낮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어떤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걸 보았을 때,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효능감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찰학습을 하려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반도라의 관찰학습 주요 내용이잖아요. 반도라에서 이 자기 효능감 또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의 주요한 개념에 해당되고요. 자아개념, 자아효능감의 형성과 관련된 4가지 자,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 성취 경험이 있을 때 자, 자기 효능감이 높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사회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자, 여기 폐쇄체계 하면 엔트로피, 개방체계 하면 네거티브 엔트로피, 즉 넥엔트로피 또는 넥엔트로피라고 하죠. 예. 뭐 이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자, 환류 피드백, 정보의 투입에 대한 반응.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좀 더 공부를 했었는데요. 환류, 정적 환류냐, 부적 환류냐. 그쵸? 자, 그 다음에 항상성, 외부 세계로부터 투입 없이, 외부 세계로부터 투입 없이 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폐쇄체계인데, 폐쇄체계에서의 고정된 평형 상태. 그게 뭐예요? 항상성이 아니라 뭐예요?
균형! 그죠? 사회 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이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 논점인데 항상성이 아니라 균형이죠. 균형. 경계의 개방성 정도를 가지고 나눈 개념이죠. 자, 경계의 이 개방성 정도를 가지고 나눈 개념. 이거 다 기출 논점이요.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균형. 그 다음에 항상성. 그리고 안정상태.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얘는 폐쇄체계이고요. 얘는 개방체계인데 얘가 더 개방체계이죠. 그죠? 자, 계속해서 이 체계는 부분성과 전체성을 동시에 가지죠. 그죠? 이중적 속성. 부분이면 더 전체. 이것을 혼론이라고도 했는데요. 혼론? 기억나죠? 위계의 질서가 또 존재하는 경우가 많죠. 체계는 위계가 존재하죠. 자, 체계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전체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상호 의존적이죠. 상호 작용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기역과 니은과 니을이 답입니다. 자, 생태학의 주요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 생태학으로 물어봤어요. 생태학. 이 버탈람피가 일반 체계 이론을 먼저 제시를 했고요. 1937년에 제시했죠. 물론 이제 학자 이름은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연도도 알 필요는 없지만 일반 체계 이론이 나중에 이제 주목받기 시작하는 건 1960년대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1960년대 이후가 통합방법론이죠. 그래서 이 통합방법론의 이론적 기반이 바로 일반 체계 이론이 되는데요. 이 일반 체계 이론 너무 담론이다 보니까 좀 더 유기체와 환경 간의 관계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브롬펜브레너가 제시한 것이 바로 생태학 이론입니다. 알았죠? 이 브롬펜브레너의 생태학 이론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에 적용하고 있는 통합 모델로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저메인과 기터만의 생활 모델인데 이 저메인과 기터만의 이 생활 모델 그걸 우리가 생태체계 이론이라고 하죠. 근데 브롬펜브레너가 제시한 이 생태학 이론 자체를 그대로 적용했어요. 그래서 생태학 이론이 곧 생태체계 이론입니다. 아셨죠? 근데 어떻든 이제 생태학으로 나오든 생태체계 이론으로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이 주요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는 너무 쉬웠죠. 무의식적 결정론은 누구예요? 프로이트. 그죠? 이거 프로이트잖아요. 자아실현 경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로저스도 인간은 자아실현 경향성이 있다고 보았거든요. 그죠? 인본주의 심리학자. 당연히 이제 뭐 메슬로도 마찬가지지만 자, 뭐 로저스 또는 뭐 메슬로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단선적 인과론은 당연히 틀렸죠? 이 체계 이론적 시각에서는 단선적 인과론이 아니라 순환론적 인과론입니다. 순환론적 인과 관계. 자, 혹시 이 영상을요, 이 해설 영상을 저한테 기본이론 강의를 듣지 않거나 또는 어떻든 지금 이론 강의 준비가 공부가 안 돼 있는 경우 이렇게 들었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론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시험과 관련된 이론적 기반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즉 제가 항상 강조하는 6080 법칙 안에 있는 시험에 나왔던 부분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아셨죠? 문제로만 접근하면 안 되고 지금 이것은 이제 공부가 되어 있거나 또는 이제 이전 시험 준비한 적이 있어서 새롭게 이 강의를 토대로 17회 시험 기출 논점을
공부하시려고 하거나 그리고 우리 최신 기출문제집 회차별로 되어 있는 최신 기출문제집을 토대로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등 또는 기출 2017 그러니까 19년 17회 시험만 해설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 등이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자, 이 단선적 인과론이 아닙니다. 순환론적 인과관계죠. 순환론적 인과관계가 뭐죠? 단선적 또는 직선론적 인과관계라고 하거든요. 얘는 직선론적 인과관계라고 해요. 자, 얘는 x가 y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y는 x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순환론적 인과관계는 x가 y에 영향을 주고 다시 y가 x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엄마의 잔소리, 딸의 늦은 또는 남편의 딸 또는 남편의 늦은 귀가. 자, 엄마한테 물어보면 딸, 남편이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잔소리해. 그러면 딸과 남편 늦게 들어오는 게 원인이 되죠. 그죠? 근데 자, 딸이나 남편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또는 아내가 잔소리 하니까 내가 늦게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잔소리와 딸의 늦은 귀가가 어떤 게 원인이라기보다 원인이었던 것이 결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알았죠? 결과가 원인일 수도 있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즉 그래서 이 순환적 인과관계가 바로 호혜성이에요. 서로 주고받는 호혜성. 자, 어쨌든 이제 개인의 창조적 힘, 우리가 창조적 힘 하면 창조적 자 누구야? 아들러,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인 환경 간의 적합성, 이게 맞죠? 개인의 욕구와 환경의 자원 간의 적합성, 그죠? 이거 다 지금 틀린 개념이고요. 5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자, 우리 아까 지금 12번 봤고요. 지금 13번이죠. 다양한 사회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직의 경계 속성은 조직의 유형 및 자, 이것도 다양한 사회체계를 물어봤는데요. 결국 이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회체계로서의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문화 해당 부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꺼번에 다 물어보고 있네요. 조직, 가족체계, 집단, 지역사회. 그죠? 첫 번째 1번. 조직의 경계 속성은 조직의 유지, 변화와 관련이 없다? 틀렸죠, 여기. 가족체계 내 반복적인 상호작용은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죠, 뒤에가. 집단체계 전체는 하위체계는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의 총합과 동일하다가 아니라 체계는 비총합성이죠. 그죠? 체계는 비총합성. 이게 뭐예요? 이게 곧 비합산성이죠. 체계는 합산성, 총합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비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총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다. 이거예요. 비총합성은, 비합산성은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 아니라 3 이상이다. 이거. 자, 어쨌든 동일하다. 틀렸죠?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는 이 개방체계 속성을 띌 수 있는데 완전 개방체계. 틀렸죠? 자, 5번이 맞는데 이 가상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공간이 되겠는데 이건 시공을 초월하여서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이것은 브롬펜브레너의 중간체계. 이것도 나왔던 부분을 조금 깊게 물어봤다.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어렵지는 않았죠. 우리가 이 브롬펜브레너의 이 생태체계 이론 또는 생태학 이론에서 뭐 생태학 이론, 생태체계 이론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브론펜브레너는 체계의 수준을 나눴죠. 미, 중, 외, 거. 그리고 이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시간 체계 이렇게. 자, 근데 미시 체계 간의 상호작용이죠. 즉 미시 체계는 소속 체계를 얘기하죠. 소속 체계의 연결망.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자, 개인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때마다 형성되거나 변화됩니다. 개인이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의미가 내포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시 체계 간의 연결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클라이언트가 아동이면 아동의 선생님, 아동의 친구 또는 아동의 가족 그게 이제 미시 체계예요. 근데 미시 체계 간의 연결망이 곧 중간 체계거든요. 개인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때마다 새롭게 형성되고 변화될 수 있죠. 그죠? 학교 선생님이랑 그리고 그 관계 또 중간 체계 간의 관계도 그러니까 미시 체계 간의 이 상호작용도 그리고 개인이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니까 그런 미시체계들이 여러 미시체계가 존재하게 되고 즉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체계를 미시체계라고 하죠. 근데 그 미시체계와의 연결망이 중간체계니까요. 자, 여러 미시체계가 각기 다른 가치관을 표방할 때 잠재적 갈등의 위험이 따르는데 그 4번 신념, 태도, 문화를 통해 인간에게 간접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거시체계죠. 자, 15번 생태체계 이론이 사회복 실천에 유용한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생태체계 이론 유용한 점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체계를 고려해 문제를 이해해야 하고 클라이언트와 사육사 간의 상호교류를 중시하고 각 체계들로부터 풍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고 틀린 문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환경적 수준에 개입하려는 근거를 또 제시하고요. 자, 근데 개인의 심리 역동적 변화 의지 향상에 초점을 둔다라고 해서 틀렸죠. 개인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개인과 환경 모두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체계로서의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화 항상 요즘 계속 문화가 한 문제씩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자, 문화는 미시체계가 아니라 거시체계. 그죠? 후천적으로 습득되기보다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거죠. 문화의 특성이 지금 나왔고요. 구성원 간의 공유되는 생활 양식으로 다른 사회 구성원과 구별됩니다. 자, 근데 이 규범적 문화 이거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16회 시험에서 거기서는 이제 삐껴나왔던 문제인데 이제는 이제 나온 것은 이제 더 이상 삐껴나온 문제가 아니죠.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로 나뉘고 이 비물질 문화는 다시 관념적 문화와 규범적 문화로 나뉘는데 이 종교적 신념, 신화, 사상은 관념적 문화이죠. 자, 문화는 외부의 요구와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틀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앞서서의 문제들을 보면은 지금 성격 이론, 즉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에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인 사회 체계와 관련된 문제들이 쭉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은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에 걸쳐 있는 전생의 주기적 발달 단계 각각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자, 이 태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선은요, 이 문제에서 2번이 태아기에서 2번이 가답안에서 2번을 옳지 않은 것으로 했죠.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가장 옳지 않은 것,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 시험 문제에 가장 옳지 않은 것 또는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시험지에 가장 적합한 답 한 개만 고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출제위원들이 좀 우리 사회복사 1급 출제위원들이 이걸 좀 마음이 넉넉하신 것 같아요.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법 조문에 의해서 확실히 틀렸거나 명백하지 않으면 잘 인정해주지 않은데 우리 시험에서 인정해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태아 발달 임산부가 태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에서 이 학력 즉 우리 그간의 시험에서는 임산부의 교육 정도 해가지고 임산부의 교육 정도는 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시험에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교육 정도를 이번에는 학력이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그죠? 여기다 숨겨놨어요. 이렇게. 얘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근데 1번도 복수정답 처리를 해줬어요. 본래 태아기는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출생하기까지의 시기를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태아기 자, 이 발생학적 구분에 의하면 근데 발생학적 구분으로 나누게 되면은요. 배란기, 배아기, 그 다음에 태아기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 배란기가 2주까지를 의미하죠. 배아기는 2주에서 8주까지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태아기, 이때 태아기는 9주부터 출산까지입니다. 출생까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태아기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문장이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1번이. 그래서 최종 정답에서는 1번도 옳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복수정답 처리를 해줬죠. 자, 나머지는 지금 이제 모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아기 나왔고, 그 다음 이제 영아기 0세에서 2세의 발달 특성으로 오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신생아기 지금 영아기잖아요. 이건 영아기 내에는 신생아기가 포함되어 있죠. 신생아는 반사운동을 하죠. 그죠? 반사운동. 그리고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신뢰감 대 불신감의 시기죠. 에릭슨의. 그 다음에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죠. 2세까지 대상 영속성 확립이죠. 예, 획득하게 돼요. 그래서 영아기 0세에서 2세까지의 발달 과업 중에 애착 확립 또는 이제 대상 영속성 이거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서열화는 자 여기 영아기는 피아제 어디에 해당되죠? 감각운동기에 해당되죠? 감각운동기. 근데 서열화는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되죠? 구체적 조작기 어디예요? 아동기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세에서 6세까지 이걸 학령정기라고 하죠. 학령정기 발달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3세, 6세. 학령정기를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피아제 전주잡기의 시기. 자, 전주잡기의 시기까지는 맞았죠. 그죠? 그런데 분리불안이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틀렸습니다. 낯가림과 분리불안은 어디예요? 영유아기, 0세에서 2세까지죠. 5, 6개월의 낯가림, 9개월경, 즉 대상형 속성이 어느 정도 형성된 9개월경의 분리불안. 자,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로 이성 부모에게 관심을 갖게 되죠. 왜? 여기가 남근기가 들어가 있죠. 여기가 학문기와 구학남 할 때 학문기하고 남근기가 지금 학령정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남근기의 내용이에요. 콜버그의 도덕발달 단계에서 보상, 처벌 회피를 위해 행동한다. 이 보상, 처벌 회피 이 1단계죠. 전인수적 수준의 1단계. 콜버그, 자, 하인츠가 약을 훔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훔치는 건 나쁜 거예요.
훔치면 감옥 가요. 이게 1단계거든요. 즉 여기는 지금 전인습적 수준이에요. 아동기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딱 잡으라고 했죠. 10세에서 13세까지가 인습적 수준이다. 자, 여기를 딱 잡아야 돼요. 인습적 수준, 즉 여기가 뭐야? 아동기다. 알았죠? 아동기. 여기가 아동기이기 때문에 자, 여기 아동기 전, 후 이렇게 나눠서 그 전은 전 인습적 수준이고 그 후는 후 인습적 수준이다. 그죠? 전 인습적 수준이 학령 정기이죠. 아동기 다음에 청소년기로 가게 되면 이제 후 인습적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전 인습적 수준의 1단계를 지금 얘기하는 1단계. 그러니까 여기가 맞아요. 자, 에릭슨의 솔선성 대 죄의식, 즉 주도성 대 죄의식 단계죠. 그래서 신자솔, 여기는 자솔이 여기에 들어가죠.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이제 공부가 되어 있으면 지금 이 말들이 다 지금 이해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시험을 보시기 전에 단 1개월이 남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기본적인 이론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기본 이론 강의를 반드시 들으세요. 핵심 요약으로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론적인 기반이 있다. 뭐 문제 풀어도, 기출문제 풀어도 좀 이게 잘 풀린다. 그러면 우리 1급 학습생 핵심 요약 노트를 핵심 요약 강의 듣고 기출문제를 막 돌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만약에 1교시에서 인행사는 좀 해볼 만한데 예를 들어서 조사론이 좀 어렵다. 그러면 1교시 조사, 그러니까 기본 이론 강의에서 조사론만이라도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러면 강의를 더 신청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합격하셔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합격하셔야 돼요. 또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또 보려고 하면 떨어지면 또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또 1년 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핵심 요약 강의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내가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는 통합 이론서로 기본 이론 강의를 반드시 그 과목만큼만 들으세요. 그래서 조사론 또 내가 만약에 법제론을 어려운다면 법제론 알았죠? 정책론을 어려운다면 정책론 이렇게 알았죠? 남들 다 쉽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인행사가 어렵다 그러면 인행사 이렇게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성적 정체성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자, 이것도 여기에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난근기 때 웨디푸스 컴플렉스의 결과로 동성애 부모와 동일시하는데 동성애 부모와 동일시한다는 것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아빠를 따라하고 남자는 남아는 여아는 엄마를 따라하죠. 그래서 공유하려고 하는 거죠. 성역할 정체감의 인식 그리고 학습. 성역할 정체감이 확고해지기 시작한다. 그것은 청소년기. 성역할 정체감이 확립된다. 청년기. 그죠? 자, 이제 아동기입니다. 아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자아중심적 사고 특성을 나타낸다. 자, 이 자아중심성 언제예요? 자, 우선은요. 우리 아동기가 나오면 여기는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 에릭슨은 근면성 대 열등감의 시기. 그죠?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잠재기.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자, 자아중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조작기의 특징이죠. 기본적으로 이 전조작기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동성, 또래와 사이관계를 통해서 사회화를 경험한다. 자, 지금 아동기인데, 여기
이거 2번이 맞죠? 그죠? 이거 뭐예요? 우리가 아동기를 뭐라고도 하죠? 동성기라고도 하죠. 자, 신뢰관대 불신감의 시기는 맨 처음 영유아기에 해당되고요. 0세, 2세, 2세. 그 다음에 심리사회적 유예기간. 이것은 청소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불 유예기. 이렇게 또 표현하죠. 청소년기를. 경험하지 않고도 추론이 가능한 것도 이건 형식적 조작기인 청소년기죠. 즉 청소년기입니다. 자, 이거 다 틀렸죠? 이제 청소년기로 가게 되면 자, 여기 다시 한번 이제 청소년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바로 나와버렸죠? 예, 구체적 조작기 아동기잖아요.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그죠?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며 잦은 갈등을 겪는 시기이고요. 동년배 집단에 참여하여 다양한 역할을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심리적 이유기. 사이칼로지칼 이게 이제 위닝이라고 하는데 젖대기죠. 예, 심리적 젖대기. 그러니까 마음의 젖대기가 되는 거죠. 예. 자, 심리적 이유기라고 부르죠. 우리 청소년기를. 애착 대상이 부모로부터 부모에게서 이제 좀 더 이제 친구.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청년기입니다. 또. 자, 이게 지금 단계 한 문제씩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청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양가 감정에서 해방된다? 해방이 아니라 양가 감정을 경험하게 되죠.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하는 그 갈망과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해서 떨어졌을 때의 이 불안감. 그죠? 이 양가 감정이 나타나는 것이지 양가 감정에서 해방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 직업의 선택과 준비. 그래서 우리가 청년기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생활하고 그 다음에 유지하죠. 그죠? 반면에 중장년기는 직업을 어떻게 해요? 직업을 관리하고 직업을 성취하고 직업을 전환하죠. 그죠? 이건 이제 구분해야 하는데 사랑하고 보살피는 능력이 심화되는 시기이다. 왜 그렇죠? 사랑하면 청년기예요. 왜? 청년기는 결혼. 그죠? 결혼이 주요 발달 과업이기 때문에. 자, 사회적 성역할 정체감이 어떻게 된다? 확립된다. 자, 그리고 친밀감. 이 친밀감은 우리가 이 청년기를 에릭슨의 친밀감대 소외의 시기라고 하죠. 여기가 친밀감대 소외. 그죠? 여기를 고립이라고도 하고 여기 즉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교제와 그리고 결혼을 위한 심리적 기제. 이게 바로 친밀감입니다. 자, 이제 중장년기로 가게 되죠. 이렇게 단계 하나하나씩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각 단계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그 이론서에 기출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엉망인 겁니다. 그 책 자체가. 그런 책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아셨죠? 앞서 우리가 지금 난도 제가 분석한 내용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출 논점에서 출제된 내용에서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중장년기 이 생산성대 침체의 시기인데, 자 여기 생산성대 침체의 시기죠. 에릭슨의 단계로 보면. 그래서 생산성 침체 그대로 나왔어요. 맞고요. 자, 전인습적 도덕기는 학령 정기입니다. 그죠? 이건 이제 잘못됐죠. 자, 빈둥지 증후군 맞죠? 개성화. 이 개성화를 뭐라고도 하죠? 이것을
개별화. 이거 누구의 개념이에요? 요거 융. 중장년기를 연구한 대표적, 중년기를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 융. 그죠? 개성화, 개별화. 따라서 기억, 디귿, 리을이 답입니다. 자, 24번. 이제 노년기가 나와줘야 하잖아요. 노년기 큐비르로스의 죽음의 단계가 또 나왔어요. 노년기에 이거 말고도 내용이 더 있는데 요즘 계속 요것만 나왔어요. 그죠? 자, 5단계 중에서 1단계.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죠. 2단계. 분노하죠. 3단계. 타협하죠. 분노는 힘을 빠락빠락 쓰는 거니까 지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이 지쳐가지고 이제 힘이 쭉 빠져가지고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 손주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또는 우리 손주가 태어날 때까지만 우리 손주가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타협하지만 타협이 안 되죠. 그러면 우울해지죠. 우리가 이 4단계 우울이죠. 우울. 여기서 의사의 우진이라고 생각하여 죽음을 회피하는 거. 회피하는 것이 바로 이쪽이죠. 1단계요. 부정. 알았죠? 부정 단계. 이건 의사의 우진이라고 생각해 죽음을 회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1단계 내용. 여기는 지금 1단계 내용입니다. 이거. 자, 4단계는 우울이죠. 아, 슬퍼도다. 그죠? 그 다음 이제 5단계. 죽음을 수용하고 수용이죠. 그죠? 그래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합니다. 지금 5단계 문제였고요. 지금 4번. 지금 다시 한번 이것은 4단계 내용이 아니라 1단계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5번인데요. 생애 주기에 따른 주요 발달과 연결이 옳은 것은 이런 문제 항상 잘 나오는 패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우리 역대기출 문제집 제 1교시 그러니까 인행사 1장에다가 이걸 정리를 해놨어요. 각 발달 단계, 발달 과업이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거기다가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던 문제들을 거기다가 배치를 해놨는데 자 우선 영아기 0세에서 2세 대상 영속성 자율적 도덕성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뭐예요? 감, 전, 구, 형 피아제는 전조작기의 타율적 도덕성, 구체적 조작기의 자율적 도덕성 이렇게밖에 얘기를 하지 않았죠. 지금 여기가 영유학입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전조작기가 학령 전기고요. 구체적 조작기가 아동기고요. 형식적 조작기가 청소년기거든요. 지금 영유아기는 자율적 도덕성도 아니고 타율적 도덕성도 아닙니다. 자, 아동기, 근면성. 그죠? 근면성 대 열등감의 시기. 에릭슨의. 그죠?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이기 때문에 보존 개념이 맞죠. 보존, 분류, 서열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죠? 자, 청소년기, 자아 정체감은 맞았는데 분류. 이것은 요게 지금 아동기인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갑니다. 서열화도 마찬가지죠.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기. 여기가 지금 아동기인데요. 그죠? 자, 친밀감은 맞지만 자, 중장년기 노부모 부양은 맞는데 자아통합이 틀렸죠. 이 자아통합은 자아통합 대 절망은 노년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쉽게 골라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사회복사 1급 국가 시험과 관련해서 자, 우선 이제 우리 제 17회 제1교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금 A책형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자, 합격할 수밖에 없는 가장 정확한 공부 방법이 뭘까? 정말 합격할 수밖에 없다. 이건. 합격할 수밖에 없는 공부 방법은요. 역대기출 논점을 간파하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객관식 문제집을 푸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공부 방법입니다.
시간입니다. 차라리 그럴 시간에 역대 기출문제집 가져다가 지금 역대 기출문제집이 진도별로 보건된 문제부터 공개된 문제까지 전부 다 진도별로 분석하고 거기다가 정말 해설, 오답풀이, 보충 설명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책. 그 책은 자신하건대 국내에서 제가 집필한 책이 가장 상세합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한 문제 한 문제를 제가 직접 해설을 달아놨어요. 유사한 문제들을 모아놨고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은 회차별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진도별로 보셔야지 돼요. 맨 처음에는. 그래야지 기출론점이 간파가 빠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기출문제가 나왔던 그 범위를 잘 정리하고 있는 책이 필요한데 그 책이 당연히 역대 기출 논점을 분석한 사람이니까 그런 책을 집필할 수 있겠죠. 그죠? 역대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기출 논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말 그대로 그것도 연구한 거잖아요. 연구. 아주 심도 있게 DNA를 시험 족보를 추출해내가지고 그것을 이론서로 잘 정리해 놓은 게 통합 이론서예요. 그래서 8권으로 되어 있는 책 8권으로 공부하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통합 이론서를 가지고 이론적 기반을 다지시고 그 다음에 역대 기출 논점을 간파하면 그래서 그 기출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린지를 그리고 이게 틀린 문장이면 이게 맞는 문장이려면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게 맞는 문장이면 왜 맞았고 이런 것까지 간파하려면 결국 해설이 상세하거든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집이라고 다 똑같은 기출문제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을 보더라도 제대로 된 책으로. 그래서 공부해서 6080 법칙으로 공부하시면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도 분석 보셨잖아요. 인행사만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과목도 6080 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자, 마지막으로 합격할 수밖에 없는 가장 정확한 공부 방법 통합이론서로 기본이론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역대기출 문제집으로 역대기출 논점을 간파함으로써 6080 법칙으로 공부하게 되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역 해설 강의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합격을 위해서 계속해서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막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가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